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5일 오늘의 미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쉬고 나서 정규 방송을 오래간만에 보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 방송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좀 오랫동안 미준 유튜브 채널을 유지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어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미준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일하는 게 조금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좀 한계가 느껴지고요. 예전처럼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일주일에 방송을 뭐 3번만 하든지 결국은 2번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송의 횟수를 좀 줄이면서 미준 방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33억 원을 만들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결국은 성취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경제적인 자유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미준 구독자분, 미준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댓글은요. 제갈조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1시간 전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멤버십 포스팅 중 SK 하이닉스 미국 주식 상장 추진이라는 포스팅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에 상장을 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과 한국에 둘 다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하다면 하이닉스는 어디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컨텐츠를 몇 개 공유해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 증시 상장 추진에 투자자의 반응이 압도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미국에 상장되는 ADR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국 시장에 그냥 바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죠. 두 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면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양도소득세가 적죠.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를 합쳐서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국 증시에 바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면 한국에 투자하면 한 가지 커다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바로 환율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요. 1,548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도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뭐 일본이나 유럽의 역사를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국의 통화의 가치 역시 떨어지는 것이 여태까지 하나의 통계로 잡혀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가 쭉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갑자기 바뀔 만한 이유가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 한국 경제가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반도체 덕분에 이러한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요. 원화의 가치가 꾸준히 떨어진다면 결국은 ADR에 투자하는 것, 즉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차트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TSMC처럼 ADR의 형태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과거에 TSMC가 상장된 이후에 그 밸류에이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TSMC 페이지 오셔서 차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차팅에 지금 S&P 500 그리고 TSMC의 주가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요. 다 지우고 나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PER을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시오를 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1년 동안은 TSMC의 PER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성장률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EG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죠.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은 괜찮은데요. 밸류에이션만 따로 보면 지금 한때는 20 아래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20 아래 떨어져 있었던 PER이 지금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3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추세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ER의 10년 역사를 보고 계신데요. 초창기에 보시면 14.23배, 뭐 여기에서 보면 13.61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2018년에도 15배 정도의 거래가 됐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요. 17.9배, 그리고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는 무려 10배까지 떨어졌습니다. 10배, 11배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도 12배, 그리고 14배, 2024년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17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추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대만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 13배, 14배 정도에 거래됐던 TSMC의 밸류에이션이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닝이 얼마나 발전하는가. 그래서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해야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만약에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면 이렇게 커다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데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SK 하이닉스 역시 10배도 되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결국 ADR 쪽에서 먼저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재평가를 받으면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PER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뭐 어디에 투자하던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뉴스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녹색이 시장을 지배했죠. 그래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여기에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테크놀로지 기술주 중에서도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대부분 다 떨어졌죠.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는 전몰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 위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어제 S&P 500 맵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와서요. 여기에서 확보된 자금이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AI 수혜주에서 돈이 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한 이유는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부 종목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렴해진 종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저렴해진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만약에 며칠 아니면 몇 주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그리고 섹터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균형이 맞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떨어진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AI 수혜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자금이 다시 한번 반도체를 위시한 AI 수혜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며칠 만에 돌아올지 아니면 몇 주가 걸릴지는 저 역시도 알지는 못하고요. 자, 다음에 마켓 데이터를 보시면요, 어제는 마이크로캡 그리고 다우존스 스몰캡이 가장 좋았습니다. 초소형주가 2.06%나 급등했고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1.66%, 스몰캡 소형주가 1.31% 올라갔죠. 자, 이렇게 경기를 타는 소형주와 다우존스가 좋았다는 얘기는요, 결국 유가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실제로 어제 이란 평화 협상 진전 기대로 인해서 유가가 3.2%나 급락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요, 결국 금리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죠. 장기 금리가 조금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경기를 타는 지수와 섹터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제 성적이 좋았던 섹터가 굉장히 많았죠. 헬스케어, 금융주, 부동산,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싹 다 올라갔고요. 세 가지만 하락했는데요. 원자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기술주 혼자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간 거와 진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아졌겠죠. 어제 하루 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55.66이거든요. 물론 이제 60도 되지 않는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요, 시장의 폭이 예전의 전통적인 미국 증시처럼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달리는 종목만 달리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5, 56은 나쁘지 않은 수치다. 지금은 그래도 시장의 폭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빅스인데요. 빅스는 더 떨어졌죠. 어제는 16을 넘겼었는데 이제는 15.39로 떨어졌습니다. 빅스, 즉 공포지수는요,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스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 달 동안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고요한 장세를 지금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이거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어제는 한 50 근처까지 떨어졌죠. 53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55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어제 방향성이 탐욕에서 중립으로 떨어지면서 부정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날 진행이 됐고요. 어제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중에 36.3%가 향후 6개월간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립은 26.7%,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투자자는 3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 2주 동안은 43% 그리고 41%의 투자자가 향후에 미국 증시는 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가 마음을 바꾼 거죠. 자, 이제는 이분들은요, 포머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시장으로 입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역사적인 통계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37.5%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투자자는 31%가 평균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평균적인 환경에 비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너무나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시장의 정점이 아직은 멀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전혀 없을 것이냐,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얕은 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발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중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반도체, AI 수혜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된 종목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AAOI는 그 와중에 10% 이상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마벨은 또 올랐습니다. 4.90%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일주일 수익률이 이제는 51%를 넘어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TSMC가 플러스 1.88, 엔비디아 플러스 1.82, 블룸에너지가 플러스 1.41, 크레도가 플러스 1.35, 코히런트 플러스 1.07, 루멘텀 플러스 0.75, G보노바 플러스 0.41, 델테크놀로지 0.23%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벌티브가 마이너스 2.27, WDC, 웨스턴 디지털이 마이너스 3.13, AMD 마이너스 3.56, 샌디스크 마이너스 3.92, 암홀딩스 마이너스 4.47,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7.16,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7.74, 브로드컴 12.5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다른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어제 3.82%나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존도 플러스 1.51%, 그 아래쪽에 메타도 올라갔네요. 0.74% 상승했고요. 탈렘 에너지가 0.40%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미주온 탑픽의 제2막이 시작된다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이 기사의 내용은요.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드렸던 구글이 다시 확인해준 최고의 투자 종목, 이 기사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있는 미주온 탑픽의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현재 미주온 탑픽 종목들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빛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5월 20일 엔비디아는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실적 결과도 굉장히 좋았죠. 매출 816억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발표했고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92%나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92% 성장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주목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부터요, 비즈니스의 보고 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실적을 보고하는 방식, 즉 세그먼트의 분류 체계를 바꾼다는 행위는요,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얘기했던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 분류를 바꾼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 분류를 왜 바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경영진이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변화가 우리의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거의 보고 체계 그리고 신규 보고 체계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기존 보고 체계는요, 무엇을 파는가, 즉 상품을 가지고 제품 중심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따라서 세그먼트가 갈렸다는 거죠. 자,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AI 서버라든지 GPU, 네트워킹을 판매했었고요. 자, 두 번째 세그먼트는 게이밍인데요. 게이밍에서는 GeForce라고 굉장히 유명한 GPU가 있습니다. 이 GPU를 유시로 한 게임용 GPU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는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RTX 프로를 판매했던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토모티브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 자, 이러한 식으로 기존의 세그먼트 분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무엇을 파는가, 즉 상품 위주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갈려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하나 떠올리는 게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어닝 결과를 분석할 때요, 게이밍 세그먼트의 매출이 가장 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게이밍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막 30%를 넘었었는데 어느덧 게이밍의 매출은 굉장히 작아졌죠. 그만큼 그동안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체질은 많이 개선됐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기부터 이번 어닝 결과 발표부터 누구에게 파느냐가 기준이 됐다. 따라서 세그먼트를 나눈 방법이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세그먼트는 딱 3개에 불과한데요. 첫 번째 세그먼트 그리고 두 번째 세그먼트는 둘 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 센터인데 한쪽은요, 하이퍼스케일러가 고객입니다.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나눴다. 이게 굉장히 신선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는 ACIE라고 써 있는데요. ACIE는 뭐냐면 AI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엔터프라이즈, 소버린 AI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세그먼트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엣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PC, 게임, 워크스테이션, AI 랜, 그리고 로봇, 자동차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들의 사업을요, 크게 데이터 센터와 엣지 컴퓨팅 이렇게 두 개의 플랫폼으로 나눈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요, 다시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ACI이라는 두 개의 하위 시장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고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자, 이렇게 초대형 클라우드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ACIE는 AI 클라우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들을 모두 포함하고요. 산업과 국가 전반에 걸친 AI 전용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의 기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엔비디아 경영진이 직접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하는 변화는요, 하나로 묶여있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ACI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가 왜 중요한지 궁금해지시잖아요.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프라 수혜주들의 실적과 주가를 견인해온 동력은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워낙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지출, 즉 이들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나머지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실적이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6년 한 해에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렇게 5개 기업이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7,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7,500억 달러를 5개 기업이 지출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이 결국은 어떤 기업한테는 매출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로 잡히고 TSMC의 매출로 잡히고 우리가 애정하는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로 잡힙니다. 네트워킹 그리고 광통신 기업의 매출로 잡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자금의 대부분이요. 이 5개 기업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경영진은요. 왜 이 시점에서 굳이 데이터 센터를 둘로 쪼갰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지금까지 하이퍼스케일러가 독주해온 AI 인프라 투자에 이제부터는요. ACI이라는 새로운 수요축이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엔비디아 경영진의 강력한 확신이 이 구조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던 보고 체계를 갑자기 이번 분기부터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두 축의 성장을 별도로 추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세그먼트를 분리한 것이다. 자, 세그먼트를 분리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양대 산맥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AI를 이끌어 온 것은요. 결국 메가테크 기업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2의 영역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세그먼트로 등장할 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바로 ACI이잖아요. ACI에 포함되는 4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 클라우드입니다. AI 클라우드라는 것은요, AI 전용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AWS라든지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와 같은 범용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고요. AI 워크로드만을 위해서 특화 설계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들을 얘기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코어위브라든지 네비우스, 아이렌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GPU 수급을 기다릴 수 없는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계속해서 병목 현상 때문에 컴퓨팅 용량이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잖아요. 공급이 딸리는 얘기는 결국은 있는 컴퓨팅 용량을 다 끌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GPU 수급을 기다리다 지친 많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은요. 이제는 코어위브라든지 네비우스, 아이렌 같은 작은 클라우드, 그것도 AI 전용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하고요. 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클라우드가 일반적인 서버, 저장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면 AI 클라우드는요. GPU, 고성능 네트워킹,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한다. 따라서 AI 하나만 위해서 쓰기에는 기존의 클라우드보다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AI인데요. 산업용 AI는 제조, 자동차, 에너지, 물류, 로봇, 바이오, 반도체 설계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AI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모델을 훈련시키고요. 제조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그리고 로봇 기업이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는 AI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바로 산업용 AI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요. 단순한 챗봇 검색 AI랑은 다르죠. 자,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공장, 현실 세계의 물류창고, 자동차, 로봇, 발전소, 병원, 연구소에 AI가 들어가는 시장을 바로 산업용 AI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 영역은 AI가 지금까지는 디지털 세계에 갇혀있던 AI가 드디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더스트리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인데요.
기업용 AI를 얘기하는 거죠. 자, 기업용 AI는 뭐냐면요. 일반 대기업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업들은요.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구축하거나 사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위해 온 프레미스에 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대신 회사 안에, 기업 내에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이 비용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병원, 법률회사, 유통기업, 미디어 기업 이런 기업들은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보안 등의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이 기업들은요.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고객 상담, 문서 분석, 코드 생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안에서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대기업들이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그냥 챗봇을 이용하는 데 그쳤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업들은요. 점점 더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체적인 AI 모델과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가능성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버린 AI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버린 AI는요. 국가가 주도하는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 단위에서 자국민의 데이터를요. 자국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의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운전하기 싫은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중동, 동남아 각국 정부는 소버린 AI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을 이용하기 싫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전략적인 결정이 엔비디아의 대형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요. 자사의 AI 인프라가 약 40개국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약 50조 달러 규모의 GDP를 대표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많은 국가들이 국가 주도의 서버린 AI를 구축하면요. 엄청난 규모의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소버린 AI 매출이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이미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AI 인프라 수요가요. 미국의 빅테크 몇 개의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AI 혁명, 즉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과 주가를 올려준 것은요. 딱 4개 기업, 많아야 5개 기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런 기업을 떠나서 국가가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국가들이 과연 하나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만큼 돈을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30개, 40개국에서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투여한다면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하이퍼스케일러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넘게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던 하이퍼스케일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일부에서는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카펙스가 조만간 꺾일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투자자도 많죠. 자, 하지만 저는요. 이 우려가 이 기업들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기업들의 역사는요.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들 기업은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검색, 생산성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마다요. 남들이 다른 기업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 산업에 베팅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 결과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잖아요. 그냥 1등이 아니죠. 독보적인 1등 기업이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독점적인 지위가요. 이 기업들이 지난 15년 이상 폭발적인 실적과 주가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업들의 경영진은요. 그걸 더 잘 알고 있죠. 자, 최근에 알파벳이 8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AI 시대에도요. 다시 한번 독점적인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기업들의 경영진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자, 따라서 AI 군비 경쟁의 승패가 달리는 그날까지 1등 기업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들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은요, 결코 멈출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지금까지 AI 혁명을 주도해왔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투자는요, AI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뉴스였고 어제는 이것만 제가 다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요, ACIE 자본 투자가 등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닝 보고 체계가 개편된 것은요, 앞으로는 이 ACIE 부분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암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에 일막을 주도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전히 전속력으로 달리는 가운데 이제부터는요, AI 클라우드, 기업, 산업, 국가 단위의 수요라는 2막의 커튼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1+1이 된다. 앞으로는 2배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번 어닝 보고 체계 개편은요, 바로 이 2막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아까 우리가 세그먼트 분류했을 때 3개였잖아요. 지금까지는 2개만 본 거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세 번째 물결이 남아있죠. 바로 엣지 컴퓨팅인데요. 지금까지의 AI는요, 주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학습되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드론이 물류를 처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피지컬 AI 자체 내에서 AI 연산을 돌릴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엣지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젠순왕이요, 피지컬 AI가 다음 물결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는데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AI 인프라 투자의 첫 번째 단계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였다면요, 다음 단계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처럼 현실 세계에 곳곳에 배치되는 AI 연산 장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AI 인프라 투자에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그건 바로 엣지 컴퓨팅이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AI 인프라 수혜주 위주로 구성된 미중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주가가요, 이미 수백 %에서 수천 % 상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강세장 뒤에는요, 항상 약세장이 따라왔고요, 모든 버블은 결국 폭락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AI 인프라 투자도요,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요, 분명히 과잉 투자 논란이 커질 수 있고요, 일부 기업은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파산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전력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 문제, GPU나 메모리의 공급 문제, 수익화 지연, 금리, 밸류에이션 부담도 모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리는요, 단순한 밸류에이션 팽창으로 인한 버블 형성의 본격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자, 왜냐하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라는 펀더멘탈의 향상에 기반하고 있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잖아요.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주온 탑픽들의 주가 상승 뒤에는요, 실제 매출 성장, 마진 개선, 수주 증가, 공급 부족, 고객 확배라는 펀더멘탈적인 개선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 펀더멘탈의 개선이 사실은 주가 상승의 주요 이유였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GPU와 CPU, 고대역폭 메모리와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와 광통신, 전력 인프라와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주온 탑픽 종목들의 실적은요, 지금도 매 분기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래 매출과 어닝에 대한 전망치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의 어닝 보고 체계 전환은요, 이 기업들의 실적 성장 정점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엔비디아 경영진이 직접 우리에게 확인해 준 신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외롭게 주도해왔던 인프라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 1막에서 ACIE가 더해지는 2막으로, 그리고 결국은요, 로봇, 자율주행 혁신이 주도하는 3막까지 이 세 개의 물결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AI 인프라 수요를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요, 미중 모멘텀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확신이 이번 엔비디아의 어닝 보고 체계 변화를 통해서 한층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더빙 영상에는 레이 달리오가 등장하는데요. 이 투자자는 버블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지나치게 좀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이번에는 버블 이야기를 하는 레이 달리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레이 달리오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버블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는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는 잠시 잊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레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서 기쁩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정말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세계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이 5가지 힘에 대해 연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돈과 부채, 내부의 질서와 무질서, 강대국 간의 갈등, 자연의 작용, 그리고 기술입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이는 당신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해 온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7조 달러를 지출하면서 수입은 5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레이 씨,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요? 이러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즉, 부채 상환액이 지출을 압박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는 순환계의 플라크가 돈의 흐름, 혈류를 압박하는 것과 같으며 측정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적자는 부채를 매각해야 함을 의미하며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권 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채권이 나쁜 투자였으며 이자율의 압박이 있고 차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5가지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학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동맥 속의 플라크처럼 그것이 쌓이고 자신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히 취약한 시기는 중간선거 이후와 대선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힘들을 연결할 때 그 문제, 즉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정치적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일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수익률이 특정 수준을 돌파하는 것입니까? 경매 실패입니까? 채권 시장의 발작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주시하시겠습니까? 채권 시장, 즉 시장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에 비해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단기 금리는 낮추려고 하는데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화의 약세를 보게 되고 금이나 다른 자산 등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일어난 일은 채권이 하락하고 주식이 상승하면서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한 상승 압력이 주식시장의 압력으로 전환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역학관계이며 연방준비제도나 다른 어떤 중앙은행도 쉽게 관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상황이 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연준은 긴축을 해야 할지 완화를 해야 할지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경제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 그 충격은 매우 다릅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함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부는 금리인에 대한 열망을 매우 명시적으로 드러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케빈 워시가 현재 우리의 연준 의장이 된 이유 중 일부이며, 그는 물론 나는 독립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시험하는 채권 시장이 종종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케빈 워시는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물론 한 사람의 부채는 다른 사람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질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그 채권들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실질 수익률을 위해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유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1930년대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부채 상환 비용을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연준과 협력하는 재무부가 생기고, 그러한 독립성이 어느 정도 약화되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양적 완화를 통해 여러 번 보았던 현상입니다. 이를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자산 매입 등을 통해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통제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낮은 실질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대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과세와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돈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 금이 불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외환 통제가 도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 사람들에게 보상할 만큼 충분히 높은 실질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조작되어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매우 앞장서서 아주 일찍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1956년의 스웨즈 위기에 비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결국 미국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국과 같은 처지가 되는 비슷한 환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으며,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방금 아시아에서 한 달, 중국에서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다른 강대국, 특히 중국의 압박에 맞서 방어 전쟁이나 이를 상쇄할 만한 전쟁을 치를 의지가 있는가, 치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에서 제가 대화를 나눈 모든 지도자들은 미국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원치 않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력이 과도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저기서도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 그러한 깨달음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매우 큰 지정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국경 등의 의문이 존재합니다. 봉쇄 과정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대만, 그리고 대만은 매우 심각한 사례인데, 왜냐하면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봉쇄를 단행하고 일주일 동안 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신호가 시장에 주어지면 모든 기술주, 모든 주식, AI 주식과 모든 것이 폭락할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오고 있는지 고려할 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결합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더 많은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I가 있고 AI 주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AI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자사채권 발행 주식 공모 규모를 8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 시장에서 구축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술적 변화는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거나 돈을 충분히 쓰지 않아서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매우 불명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술에 베팅할 때, 저도 기술에 베팅하겠지만 그들은 주식을 사는 것이 기술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비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비해 자산이 크게 증가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자산과 소득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1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에서 5천만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0억 달러의 돈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당신은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5천만 달러만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산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은 자산을 팔아서 돈을 얻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돈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돈의 양에 비해 자산이 너무 많을 때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품은 자산이 돈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터집니다. 추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종종 부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그 자산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역학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성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기적적인 기술들과 동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큰 빈부 격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의 아주 적은 비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터지게 될 거품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항상 거품의 문제가 존재하며 우리는 거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대중의 심리는 어떠한지 등 거품에 대한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수준과 1929년의 수준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특정 수준이 있습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거품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품이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는 순간은 돈을 얻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보통 부채 문제의 역학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말입니다. 일본의 거품을 예로 들거나 29년의 거품, 2000년의 거품을 예로 들면 그 모든 것에는 돈을 긴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거품을 찾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품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마켓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거품에 대한 이해와 터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지는 순간은 자산을 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저에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역학관계는 비록 그것이 훌륭한 영향을 미칠 멋진 기술일지라도 그런 종류의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